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사회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일 오전 4시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첫째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둘째 아들을 꼽았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요. 네. 지난 1일 새벽에 네. 경찰로 전화가 옵니다. 신고 전화가 오는데 우리 집에 큰일이 났다. 좀 빨리 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신고 전화가 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로 경찰이 들어섰는데 이미 어머니와 첫째 아들, 어머니는 80대였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지체장애가 있었는데 이 둘은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그리고 아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의 흔적이 보였던 거죠. 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조금 전에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해서 보면 누군가가 전화해서 신고했을 때 여기 지금 큰일이 났어요. 그 신고한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아마 경찰은 추정컨대 그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이 어머니, 노모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형님을 돌보던 네. 둘째 아들인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둔기에 의해서 살해된 흔적이 보였고요. 그렇다면 CCTV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CCTV를 분석했더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로 들어간 흔적이 없는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내에도 뭐 문을 뜯는다든지 창문을 넘어온다든지 하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건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네. 결국은 확인을 해보니까 사건 발생 전일까지 이 두 분, 노모하고 그 남성분, 네. 지체장애 있는 남성분하고 같이 지내던 작은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 아들이 사건 발생 직후 완전히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경찰도 긴가민가한 마음이 요만큼은 있었을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동선 추적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희들이. 그 한강변에서 네.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한강수찰대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동선해서 수색 중에 발견한 겁니다. 용의자분이 사망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안타까운 얘기면 물론 그 범행은 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만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어머니와 첫째 아들이 숨진 건 지난 1일,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울 암사동의 한강공원, 이 한강 물속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아유. CCTV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됐고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네. 이 둘째 아들의 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스스로 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만 양지민 변호사님, 이 가족의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숨진 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 가까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 연금과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이어온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네.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몸까지 아프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랑 첫째 아들 둘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병세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이 두 사람 보살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좀 버거웠던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소에도 어머니가 굉장히 병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냥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분들한테 그랬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큰아들 역시도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글쎄요, 꼭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 뉴스파이터 전해드리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그럼 우리가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예. 이 둘째 아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지금 네.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노모와 그리고 중증 지체장을 앓고 있는 형을 이 간병하기가 버거웠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이 둘째 아들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이 노모와 첫째 아들, 그러니까 본인의 형을 보살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모도 본인이 직접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었는데 올해 들어서 병세가 좀 악화됐고 그리고 지체 장애가 있던 형도 올해 들어서 부쩍 이제 메말라가면서 병세가 악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약 8개월 전부터 이제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 노모와 형의 간호를 위해서 이제 힘을 쏟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는 또 올 봄부터 치매 증상까지 아이고. 또 보여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둘째 아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생활고를 주변에 털어놓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걸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요? 주변에 내색도 못했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노모, 그리고 몸이 불편한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셋이 같이 살았대요. 매일 오전에 한 번씩, 오후에 한 번씩 도우미가 와서 도와주셨고 도움을 많이 청한 것 같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5, 6월에 잠바 입고요 공원에 나가면 계속 하루 종일 대하고 한 열흘 전부터 그 작은 아들이 여기 와 있었어요. 강선우 평론가님, 물론 저희들이 이 둘째 아들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범죄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개월 전부터는 그나마 다니던 일용직도 그만뒀으니 생계가 막막했을 거예요. 뭐 기초생활수급자, 뭐 노령연금 받는다 치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액수가 정말 미미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결국 가족 돌봄 노동이 너무 힘겨워서 이제 간병살인으로 이어진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그 질병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4명 중에 3명이 경제적 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뭐 보험을 깬다든지 적금을 깬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 그런 악순환으로부터 그러네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7명 중에 1명이 이제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 사회인데요. 7년만 했으면 5명 중 1명이 됩니다. 그러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더 늘어나고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리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병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경제고에 시달리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국가가 그러네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맞아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간병 조력자가 정말 몇 시간만 그 가정에 가서 좀 분리되는 시간만 만들어줘도 이들이 어떤 뭐 정신적인 웰빙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태가 굉장히 크게 나아지거든요.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박지훈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둘째 아들 물론 그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괴로움 그리고 후회도 했을 겁니다만 그 전에 생활고에 시달릴 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련만 오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간병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만 오는 거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범죄입니다. 해서는 안 될 뭐 폐륜적인 그런 범죄지만 그 범죄의 동기나 원인을 봤을 때는 사회적 부분을 뭐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 어떤 배려가 됐다라면 이런 범죄까지 가지 않았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복준님 이제 유력한 용의자였던 둘째 아들은 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럼 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둘째 아들의 사인을 먼저 밝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타살의 혐의가 없다는 게 명백해지고
스스로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이런 게 밝혀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형과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게 이제 그 확정이 되면 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사건은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참 범죄는 범죄입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면 범죄는 범죄인데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한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이 과연 우리 사회는 요만큼의 일말의 책임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고유정 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재판을 볼수록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며칠 전 2차 공판 때 출석하던 모습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 범행을 후회하시나요? 그걸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왜 잡아요? 아들을 찾아주고 잡아요? 살인자를 그렇게 보호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되냐? 그게 아니지. 지금 시신도 못 찾고 있어. 왜 일이? 거짓말이에요. 저를 어떻게 그냥 보내요? 저런 고유정의 모습 보면서 분노도 분노입니다만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머리 좀, 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유정이 사실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로 분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송차로 이송이 되거나 뭐 이제 재판 과정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얼굴을 저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데 그렇죠. 네네. 저게 앞모습인지 뒷모습인지 발 모양 보고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네, 정말로. 맞아요. 예. 앞으로 걷는 건지 뒤로 걷는지 네. 발 모양 보고 알 수 있는데 정말 답답한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논란이 네. 일자 경찰청이 이제 머그샷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는 걸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머그샷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머그잔을 왜 줘요? 머그잔을? 예, 머그샷이라는 게 사실 네. 제 앞에도 이 머그잔이 있는데 네. 예, 요거는 아니고요. 아. 그 우리가 영화라든지 네. 미국에서 주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데 네. 그 용의자들 혹은 범인들이 네. 경찰서에 들어와서 그 키를 재는 측정자가 이렇게 쭉 뒤에 있잖아요. 네. 쭉 거기 앞에 서서 본인의 번호를 들고 아하. 사진을 찍는 아. 그 포토그래프를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앞에서도 찍고 옆면도 찍고 뭐 아하.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을 찍잖아요. 네. 그것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뭐 영화 같은데, 미국 영화 같은데 뭐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네. 이 머그샷을 좀 도입을 해서 네. 고유정 같은 범죄자의 신상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 않냐. 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가 지적했지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는데도 보세요. 죄다! 머리카락은 용도에 맞게 써야 돼. 왜 커튼으로 써요, 머리를? 저렇게 머리 커튼 하니까 보세요. 눈, 코, 입이 어디 있는가 당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청이 이런 분노,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네. 머그샷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거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머그샷을 안 찍는 건 아니에요. 아. 일선 경찰서에서 이제 그 사건을 취급하면서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적어도 구속되는 피의자들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벽에 그 키 이렇게 하는 눈금자가 있어요. 아, 네네. 거기에다 세워놓고 네. 편말을 하나 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경찰서 단위에서는 사건 번호하고 죄명이 써 있어요. 아. 그래서 전면 사진을 찍고 한번 찍고 나면 옆으로 돌려가지고 프로필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노니까 네네. 머그샷을 경찰서에서 구속 피의자는 찍긴 찍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이제 그 신상 공개를 해서 조사받으러 가고 뭐 현장 나갈 때 저렇게 고유정이 참 커튼 머리? 네. 참 신종 용어를 만들었는데 머리를 커튼으로 쓰는 저런 비상한 생각을 했으니 오직 범행을 잘했겠어요? 하여튼 저런 경우는 네. 이제 이거 경찰에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이제 그 신상을 공개하는데 네. 얼굴 공개 규정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굴 공개 관련돼서 이거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이 머그샷 찍은 거를 만약에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포죄라든지 네.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그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법무부에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의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양지민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미국의 범죄 영화를 통해서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봤던 것만큼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뭐 인권 침해 논란이 뭐 피의사실 공표 같은 논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유독 우리나라는 마치 시청자분들 느끼기에 왜 피의자 인권을 이토록 보호하는가라는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뭐 체계적이다, 뭐 더 엄격하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사실상 아직 재판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이 무죄로 추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네. 답답한 점이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도 사실상 그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은 물론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혹시나 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 아래에 우리가 얼굴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사실 지금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은 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해서 자칫 잘못해서 임의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까봐 사전에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한 후에 이 고유정의 신상, 그러니까 얼굴 사진 촬영을 공개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박진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뭐야 저렇게 지금 걸어오면서 고유정 얼굴 완천하게 다 드러났는데 아니 머그샷 그거 공개하기 뭐 어렵다고 이렇게 모든 법령 유권에서까지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수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인데 거기에 따르면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바짝 세우게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카텐을 이렇게 친다든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가리는 것을 막는 방법, 이거를 가리는 것을 하지 않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만약에 이 머그샷 이런 게 가능하다면 공보 규칙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보 규칙상으로는 경찰이 이제 얼굴을 뭐 들게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열게 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한 큰 그럴 수는 상황입니다.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아니, 그러면 강선우 평론가님, 네. 앞서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 머그샷 제도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이랑 영국은 이 머그샷 공개가 좀 자유롭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에 따라서는 어떤 그 수용 기관에 소셜 미디어 들어가면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어떤 유명인 뭐 셀럽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뭐 마약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머그샷을 찍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 이름 검색하면 나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머그샷을 공개를 하는 게 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수사나 판결에 있어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수사를 받고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머그샷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그렇다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까? 그 무죄 추정 원칙에 영향을 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이 머그샷은 이제 미국 해외 이제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흉악범에 대해서 영국, 일본에서 이제 공개를 하나 봐요. 머그샷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저희가 그 미국의 범죄 영화 같은데 보면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런 거 저 얼굴만 나온 거 말고
이렇게 판을 들고 있는 그 머그샷 찍은 걸 아마 여러분이 심심찮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왜 김복주님 그런 궁금증 들어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왜 이 머그샷을 활용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인 건 명백해요. 네. 또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로부터의 그 본인의 안전을 담보받으려는 욕구가 네. 그 미국 시민들 자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발견되면 응징하고 그 하려는 그런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고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강법 그 의거에서 신상을 공개할 때 네. 사실은 이 증거가 있어가지고 거의 범죄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신상 공개를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네네. 다만 거기에 얼굴 공개라는 개념이 없을 뿐이에요. 아하. 그 신상 공개 속에 얼굴 공개라는 개념만 하나 추가된다면 네. 저렇게 얼굴 커튼 치고 나와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저런 파렴치한 짓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특방법 8조에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신상 공개 규정에 얼굴 공개라는 네 글자만 좀 넣어주던지 아니면 이제 이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이 있겠지만 특강법에 네. 의해서 신상 공개 속에 얼굴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 따를 것인지 네.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네. 이거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교도소에 있지만 구치소에 있지만요. 국민들의 분노를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되지도 않는 변명하지 말고요. 네. 얼굴은 보여줘가면서 국민들 분노로부터 그게 예만큼 손톱만치라도 반성하는 때더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외 얘기 나온 김에요. 해외에서는 별의별 이 머그샷 때문에요. 별의별 상황도 벌어진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왕왕 수배 전단으로 이런 해프닝성이 있긴 있었는데 뭐 수배 전단의 수배자가 뭐 잘생겼다 어쨌든 뭐 그런 네티즌들의 평가도 있고 했었는데 실제로 양지민 변호사님 미국에선가요? 이 머그샷 때문에 범죄자가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머그샷이 이렇게 이제 외부로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2014년에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제레미 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레미 믹스의 사진이 외부에 공개가 됐는데 이 여론이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외부의 여론이 나빴던 게 아니라 너무나 섹시한 범죄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남성이 2014년에 이렇게 체포가 됐었는데 2016년에 이제 출소를 했거든요. 네. 감옥에 있으면서 모델 에이전시랑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허허. 출소 후에 곧바로 이제 모델로서 활동을 하게 돼서 사실상 인생 역전을 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거는 그냥 단순 하나의 그냥 이 사례예요. 뭐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정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 법무부가 경찰이요 유권 해석을 이 법령의 유권 해석을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인물이 되보고 말았습니다. 그 유족들의 마음은 이 얘기까지 들으면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머리카락 8가닥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헤아려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구혜선 씨 얘기가 뭐 잠시 좀 소강 상태였는데 다시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결혼 수칙을 구혜선 씨가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이 결혼 수칙. 결혼 수칙이요? 안재현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구혜선이 지켜야 할 사항. 구혜선 지켜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하. 없습니다. 있고 안재현이 주의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지금 3년 동안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고 자신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SNS에 결혼 수칙을 지금 구혜선 씨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저 쪽지에 지금 수칙에 적혀 있다는 건데 저 앞에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거 지금 말고 이 SNS 말고 앞에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거기서 지금 멈춤을 해주세요. 앞에 부분 다시 보여주고 멈춤을 해보세요. 앞에 수칙
메모장 나온 거 있죠? 거기서 멈춤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김계관 아나운서 누구누구 수칙, 누구누구 수칙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안재현이 이제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12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술을 마실 때 귀가를 이제 뭐 제대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도 소리 지르거나 손찌검, 폭력 등을 하지 않기. 자, 일단 보고 갈게요. 저렇게 예. 돼 있어요. 지금 겹쳐 있잖아요. 안재현 주의할 점, 뭐 3월까지 시점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포개진 거 보면 왼쪽으로 각도 기운 거 보세요. 구혜선 주의할 점 없음 돼 있어요. 일단 안재현 주의할 점 좀 읽어주세요. 네네, 읽어주십시오. 네네. 예, 여기서 밖에서 술 마실 때 저녁 11시까지만 마시기, 네. 인사불성 되지 않기, 고집 부리지 않기, 네,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기,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도 소리 지르거나 손찌검, 폭력 등 하지 않기, 집에 12시 안에는 들어오기, 이 귀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적혀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말 조심하기, 뭐 신발 정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 수칙이란 말은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글쎄요, 저게 무슨 의도, 무슨 목적, 또 무슨 상황에서 저걸 적었을까요? 결혼하는 날 바로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하. 제가 판단컨대 여성의 이 아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내 남편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유추하거나 예측해가지고 저거를 작성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저건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디테일한 부분을 볼 때는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밖에서 술 마실 때 10시까지만 마시기 뭐 이거는 계속해서 한번 마시면 끝까지 뭐 뿌리 뽑는다고 그러죠. 계속 눌러앉는 그런 네. 습관이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사불성 될 때까지 마시는 모양이죠. 예, 그리고 또 가자고 해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것 같고요. 타인한테 뭐, 그 다음에 벗은 옷은 제자리에 두기 뭐 등등은 뭐, 저도 뭐 술 먹고 가면 가끔 집에다 그냥 벗어놓고 자는데 아침에 혼납니다. 네. 예, 뭐 그런 거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한 건 이거 같습니다. 뭘까요? 술 취해서 기분 좋아도 소리 지르지 말고 그다음에 손찌검하지 말라는 얘기 있거든요. 이거 손찌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건 가정폭력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이 안재현 씨가 혹시 한 번이라도 행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수칙이 적혀 있는 그 쪽지도 그렇고요. 필체를 봐도요, 김기혁 아나운서. 누구 한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서로 번갈아 교환해서 적은 게 아닌 것 같이 누구 한 사람 필체 같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재현이 주의할 점, 그리고 구혜선이 주의할 점. 내용은 보셨듯이, 안재현 씨 거에는 이제 주의할 점이 12가지가 쓰여져 있었는데, 구혜선 씨에는 주의할 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성은 한 사람이 했을 수 있을지언정, 이제 사인은 서로 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서로 인내서 예. 하긴 작성했을 거란 추정은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구혜선 씨가 공개한 바로는. 보세요, 필체는 거기에 거의 비슷해 보여요. 필체는. 네. 예, 맞습니다. 공개한 바로는 또 뒷면엔 또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안재현 씨와 구혜선 씨가 서로 이제 확인은 하고 뭐 사인을 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추정은 돼요. 네. 지금 보이죠? 지금 네. 사인이 나옵니다. 예. 뒷면에 무슨 수표 이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안재현 구에서 나란히 한 장에 저쪽 한 장도 돼 있고 또 다른 쪽 한 장에도 같이 했겠죠? 분명히 어떤 계약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구혜선 안재현 돼 있습니다. 저 필체 보면 다르네요. 진짜 안재현 씨 필체랑 구혜선 씨 필체는 다른데 저렇게 보면은 뭔가 저게 이제 결혼 생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서로 간의 불만, 이른바 트러블이 있었던 있은 것 같다고 추정은 되는데, 글쎄요, 지금 양준미 변호사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미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정도로 이제 이미 마음이 돌아섰잖아요. 뭐 이혼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혼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게 나중에 이혼 소송 등에서 무슨 효력이
발휘할 수 있는 뭐 증거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 부분이. 뭐 효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혜선 씨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공개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상 이혼까지 가서 두 사람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점들도 다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까지 저걸 보고 이야기 나눴을 때 안재현 씨가 뭔가 잘못한 상황에서 저걸 작성을 했고 안재현 씨가 평소에는 저렇게 주의할 점에 반대되는 생활을 조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했나 보구나라고 사실 합리적인 추정을 하잖아요. 역시 재판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혼 소송을 가게 되면 귀책 사유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구혜선 씨가 저걸 증거로 내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참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 간에 이런 관계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저 증거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증거까지 다 합쳐져서 만약에 구혜선 씨가 그 안재현 씨의 귀책 사유를 입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구혜선 씨는 이제 안재현 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뭐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요, 사실 강선우 평론가님, 네. 저 결혼 수칙을 적을 당시에는 두 사람 당사자만 있던 은밀한 공간이었고 은밀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걸 구혜선 씨가 SNS에 저 사진을 공개한 속내는 대체 뭘까요, 그러면? 그 진짜 속내는 구혜선 씨만 알겠지만 그렇죠, 저 네네. 공개한 이유를 좀 추정을 해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그 안지현 씨한테 부탁을 하고 얼르고 달래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다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혜선 씨가 본인의 SNS에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아닌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왔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혜선 씨는 사실 이 불화 관련 폭로전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구혜선 씨가 올린 사진 중에 김기혁 아나운서 예. 주목을 끄는 사진이 또 한 장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바로 고양이 사진인데요. 아하. 이제 안재현 씨와 구혜선 씨가 함께 살면서 키워왔던 반려묘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구혜선 씨가 이 반려묘와 함께 먼저 생활을 해왔던 것 같고, 네.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함께 이제 반려묘도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이 사진을 올리면서, 네. 이 안재현 씨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배변 활동이라든 이런 것도 제대로 치워주지도 않고 뒤처리도 안 했는데 네. 이제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반려묘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혜선 씨는 내가 이 반려묘를 함께 생활해온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가버렸으니 내가 이혼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글을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고양이는 앞서 결혼 수칙에도 등장해요. 결혼 수칙에도 내용이 등장하는 주인공이긴 합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폭로라고 해야 되나 이 밝히는 내용들이 진짜로 뭐랄까요 시쳇말로 찌질한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네네. 지금 이제 구혜선이 밝히는 이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그 뭐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 반려묘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반려묘는 아이 이름이 안주인가 봐요. 안주인가 본데 이거는 아마 안재현이 그 데리고 온 반려묘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합쳐지면서 고양이를 두 사람이 같이 길렀겠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반려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다 끊었나 봐요. 안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혜선 씨가 그 고양이를 돌보고 이제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혼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 반려묘 안주를 데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나는 이혼 못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는 저게 이혼 사유가 되냐 이혼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냐 이럴 수 있지만 또 반려묘나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뭐 저게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이것까지 글쎄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 이 다툼에 이런 반려동물로 들어가나요,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물이 재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양육권이 아닙니다. 근데 물어봐요. 키운다고 생각해서 양육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런 것도 그렇게 있어요? 물어보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외국의 입법내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놔두고 정말 판사가 중간에 서서 어디로 갈지 이렇게 둘이 서로 부릅니다. 엄마 아빠가 불렀을 때 가는 쪽으로 이제 그 반려묘나 반려견을 주는 경우 뭐 그런 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법은 지금 이게 재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고요. 안재현 씨가 본인이 데리고 온 거라면 본인이 이 소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구혜선 씨는 이 두 사람이 파경을 맞은 후에 계속해서 SNS 등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띄엄띄엄이라도요. 그런데 강선호 평론가님, 네. 최근에 출간한 소설이 있어요. 뭐 구혜선 씨가 글을 잘 쓴다는 건 좀 익히 알려졌는데 네. 그 출간한 소설이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소설 제목이 눈물은 하트 모양이라는 그 소설 제목인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이북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알리기도 했고, 네.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그 네가 없는 세상 나에겐 정막이라는 그런 구혜선 초대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성황리에 마쳤고, 그리고 이 초대전은 또 상하이 아트페어에 출품한다는 그 본인의 굉장히 활발한 그런 근황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글재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잘 그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갤러리전도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또 의미심장한 알 듯 모를 듯해요. 그래서 구혜선 씨 행보는 김복준 의원님 최근에는 뭐 연예계 활동 중단을 의미하는 뭐 글도 남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 1일 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그 에세이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 이런 요거 이제 그 출간을 앞두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마지막 인사요? 그러면서 그동안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서 감사했고 뭐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그만 은퇴하고 이제 연예계에서 이제 사라질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혜선 씨 측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연애 활동 잠정 중단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 은퇴나 뭐 활동 중단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거니까 크게 염려치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여하간 구혜선 씨가 선거관 되죠? 학업을 아마 마저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혜선 씨는 계속해서 SNS 등을 통해서 근황을 간혹 알리고 있으니까 대충이라도 아는데 상대적으로 안재현 씨는 거의 없단 말이 알려진 게 김기혁 아나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안재현 씨는? 네, 지금 현재 안재현 씨는 차분히 드라마 촬영에 매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한 매체에 의하면요. 이 강남 일대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안재현 씨의 목격담을 전했는데 네. 안재현 씨의 이제 뭐 체격이 예전보다 좀 다부져졌고 촬영장 분위기도 비교적 평온한 편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지상파에서 오는 11월에 방영 예정인데 안재현 씨가 여기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서 안재현 씨가 밝힌 입장문에서는 어쨌든 뭐 피해를 본 소속사라든지 뭐 회사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겼었지만 어쨌든 드라마는 하차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고수해 왔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합니다만 두 사람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구혜선 씨가 나는 이혼의 생각이 없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본인도 SNS에 글을 올리고 그 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안재현 씨를 많이 이제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안재현 씨에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조용히 합의하에 이제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만약에 정말 지금의 입장대로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쭉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까지도 가게 돼서 사실상 두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속속들이 또 다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대중들이 알게 되는 그런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저렇게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두 사람을 아끼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같이 공감해보는 시간인데요. 거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여성이 이제 올린 사연인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되고서 바로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사실 굉장히 이른 나이잖아요. 이른 나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네.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이 여성 역시 이제 꿈이 많던 여성이었지만 사실상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오랜 생활 살아왔고 충실히 가정을 돌봤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10년 동안은 사실상 무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과의 관계는 무탈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수상한 낌새 설마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 변화라는 게 딱 포착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하하. 계속 만지작거리고 네. 뭔가 나에게 소홀해졌다라는 느낌을 이제 여성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뭘까요? 이 설마 했던 게 확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불륜녀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남편의 불륜녀다라면서 한 여성이 이 여성을 찾아오게 된 일인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네.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건데 분노보다도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자괴감이요? 왜 자괴감이 들어요? 분노 뿜뿜해야죠 지금. 근데 이제 이 여성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전문직인가 봐요. 네. 근데 이 불륜녀다라고 하고 찾아온 이 당당한 여성 역시도 전문직의 여성이었고요. 나이는 이제 본인보다 많지만 사실상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나보다도 예쁜 것 같고 나보다도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날씬하고 그리고 싱글이라는 세상에. 거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녀다라고 찾아왔는데 이 본인의 스스로를 이제 조금 되돌아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참 뭐랄까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확 그 씁쓸한 저기 밀려오네요.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아내가 정말 10년간 아이도 낳아서 뒷바라지를 해서 전업주부로서 가정의 평화를 해서 전업주부 다 했는데 이걸 남편이 이랬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전문직이면 오히려 이 아내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아내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내가 내조를 이렇게 해줬는데 본인은 지금 어쩌면 부정행위를 한 거고요. 부정행위를 한 거에 더 나아가서 부정행위 한 당사자가 직접 찾아오게 된다. 이건 너무나 지금 황당하고 네. 자괴감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노잖아요. 자괴감 느끼고요. 그러니까 네. 자괴감 느낀다는 말이 정말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그런데 강선우 평론가님, 네. 이 불륜녀, 근자감으로 똘똘 뭉친 이 불륜녀 찾아와서 대체 왜 찾아왔다고 말하던가요? 이미 남편과는 이미 끝난 사이다. 네? 우리 2달간 만났는데 이제는 다 정리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그간 주고받은 문자 같은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추측을 해보면 이 불륜녀가 싱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 남자와 사이가 끝났으니까 그 남자가 편안한 결혼 생활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달간 만났는데 정리했다. 정리했지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찾아왔다. 이거 지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김복준이 부활을 질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근데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한쪽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당사자의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아내가 이제 추궁을 하게 됐죠. 그 불륜녀가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고 남편에게도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하, 예, 설마 했는데 인정했어요. 예, 네.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갔다. 야. 그 불륜녀는 멋진 여자다. 라는 말까지 또 했고요. 그런데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당신과의 가정을 지킬 것이고 당신과 아이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다. 라는 말로 가름을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이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편 본인은 쿨하거나 아주 반성하는 태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본인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법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아이나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걸 구태여 그 아내한테 사실 이러이러했다고 그동안 그 불륜했던 거를 정난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내가 듣는 순간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니기를 바라는 거. 그러겠죠. 속으로는 저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믿었어도 저 사람 입에서는 아니라고 나오기를 바라는 게 이 보통 여성들의 그 심정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와서 아주 본인이 아주 쿨한 척하면서 그런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아마 엄청난 상처가 되고요. 네. 이거 아마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로 작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아내하고 헤어져도 그만이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너무도 당당한 불륜녀. 그에 못지않게 그냥 무덤덤하게 나 불륜했어라고 인정하는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걸 넘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지금. 맞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나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여성도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서 우선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이걸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가 맞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미 끝난 관계라면서 왜 이 여자는 굳이 나를 찾아와서 불륜 사실을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도 참 의심이 가면서 혼란스럽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진짜 이 양재민 변호사님께 직구전 질문인다면 왜 찾아왔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인정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다툼이라든지 두 사람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끝내라는 말을 내뱉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끝났다라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여성 자체도 이 남성을 이혼시키고 내가 이 남성과 좀 잘 해보자라는 마음이 저 깊숙한 어디인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에게 굳이 찾아와서 이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글쎄요. 정말 의심을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네.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네. 해서 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요. 박지훈 네. 변호사님, 이 아내분이요. 지금 두 사람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부정한 행위를 한 걸. 물론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만약에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이 상간녀에게 이 여성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무슨 근자감으로 여기 찾아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그 금액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법원 판례상으로는 많으면 2,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둘 다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각자 같이 받으면 1,000에서 1,500 정도로 보면 그 정도는 부담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허. 또 다른 목적, 지금 양진 변호사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목적은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그 목적이고 그거라면 결국 알리게 되면 두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신이 남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물론 저 해묵은 이미 이제 위원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간통죄가 없어진
혹시 부작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사건은. 예, 외견상으로는 간통죄가, 전 뭐 현직에 간통죄 있을 때부터 근무. 그러니까요, 네네. 간통죄가 있을 때보다 간통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뭐 이런 그 불륜 관계가 급격히 늘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또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은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씁쓸한 얘기인데 간통할 사람은 여전히 법이 있건 없건 한다고. 아하.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이게 그 간통죄로 뭐 처벌을 해서 이게 줄어들거나 이런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뭐 결혼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이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서로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도 남편 입에서만큼은 안 나오게. 그거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와서 당신한테 얘기한 거 전체 다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여성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남자가 그냥 뭐 흔쾌하게 다 얘기했다는 얘기는 저는 아내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이혼을 바라고 찾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이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찾아가서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려고 찾아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 아내의 심정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러니까요. 또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그 여담인데요. 뭐 저희 어머니가 불륜 드라마라든지 이런 네. 드라마를 보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런 것들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돼. 아하. 예, 이런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심정으로는 저 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하, 예.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심정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정말로 저희가 어떤 마땅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왜 아직까지도 뉴스파이터에서 이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당당하게 말 못할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엔 또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예전에 신림동에서 그 강간미수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해당 일시의 목격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오후 9시경에 이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살려달라라고 외치면서 1층 현관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네. 이 장면을 그 길가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 여성이 뛰어나오자 뒤따라오던 남성이 이 여성을 잡아채서 다시 그 원룸 건물 안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아하. 진짜 이 상황 보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그 상황을 목격한 분들, 무슨 일이야 많이 다급했을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집을 비우고 한 사흘 정도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귀가를 하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집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그 안에 어떤 남성이 있다가 세상에. 뭐 소리 질렀겠죠.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있냐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도망가거나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집주인 그 여성을 30분 가까이 감금을 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슬기로워요. 그 왜요? 와중에도 막 아하. 소리 지르고 뭐 이러다 보면 이 남성 그 침입한 이 범인 입장에서 통제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그래도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네. 나 깝깝하니까 창문 좀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범인이 그거 열러 가는 사이에 1층 현관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문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네. 결국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이 생각보다 침착했다. 저는 그런 그랬군요. 얘기.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그 30분간 감금되어 있을 때 강선우 평론가님 이 여성은 아마 30년 같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진짜. 정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잠깐 틈을 타서 도망을 나온 후에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원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려와서 신고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천만 다행으로 목이나 손 등에 조금 이제 부상을 입은 정도인데 근데 이게 지금 신체 부상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아니면 이 집에서 어떻게 더 이상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주변 분들이 당시에 도움을 안 줬다면 이 여성 더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김복준 의원님. 저는 이 여성분을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힘든 일을 당했지만 참 칭찬하고 싶어요. 예, 진짜 침착하게 잘하셨어요. 네. 밀폐된 저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본의 아니게 범죄하고 맞닥뜨렸을 때 범인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절대 극렬히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그거는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소리를 지나치게 지르거나 범인한테 극렬히 반응했었으면 네. 이건 큰 사건으로 진전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이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창문 열어줘. 뭐 이런 식으로 안정시키고 그러네요. 기회를 봐서 뛰어나왔다는 거는 이 여성분이 굉장히 침착하고 처세를 잘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요,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진민 변호사님. 네, 정말 무서운 게 피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남성을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남성은 나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세상에.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뭔가 어디선가 가까이에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봐온 사람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뭔가 나와 아는 사람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사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 이 범죄를 저지르고 주변 분들, 이 건물의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여성이 구조되는 순간 도망을 쳤는데 이 남성 잡았습니까? 김경 아나운서. 예, 일단 이 피해 여성을 잡아서 끌고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점과 그리고 이제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다. 요 점을 이제 경찰이 파악을 하고 이 건물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의해서 네. 이 세입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수색을 하던 도중에 네. 실제로 그 원룸에 같은 층에 살던 다른 이웃집에서 이 남성을 아하. 검거했습니다. 그 범행 다음 날인 2일 정오경에 네. 잡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과요, 세상에 강선우 평론가님, 피해 여성과 같은 층에 살고 있던 평소에는 이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의 정의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웃이니까 나를 잘 아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 같은 건 그걸 완전히 역이용, 악용을 한 사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접근 가능성이 있고 뭔가 관찰할 수 있는 네. 거리에 있으니까 뭐 택배라든지 아니면 우편물이라든지 생활 쓰레기라든지 그런 걸 자세히 관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경우만 봐도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 집을 비우고 언제 돌아오고 이런 것도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복준 의원님,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감금, 폭행, 주거 침입 등등으로 이건 구속 사유가 차고도 넘치죠, 이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기회에 가서 엄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다른 여죄가 있는지도 경찰이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